자, 461페이지 저당권이 나오죠. 의인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 물권이 저당권이고요. 462페이지 오시면 성립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게 뭐죠? 저당권이다. 이런 문제고 464페이지 오시면 정리할 게 나옵니다. 일단 저당권에 효력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일단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또 위약금 또는 지연 배상금 그다음에 실행 비용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에 또 지문 나올까 봐 정리하는 건데요. 일단 지연 배상금이나 실행 비용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가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이다. 의자는 무제한이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당권은 실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주로 쓰이는 게 뭐냐면 근저당권입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은 1억 2천, 1억 3천 크게 설정하고요. 그 금액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인데 저당권은 빌려진 돈 1억이라고 기재해놓고 이게 자꾸 밑에 붙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는 받아가는 돈이 1억이라고 설정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막 뭐 한다는 거죠? 커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 저당권은 거의 안 쓰이고요. 뭐만 쓰이냐면 근저당권이 쓰여요. 그래서 입법자가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연배상금 몇 년분이죠? 1년분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자가 뭐죠? 무제한이기 때문에 금액이 실질적으로 추세? 이게 왜 이렇게 놨죠? 아, 춥다고요? 저는 안 추운데. 다시 말하면 이자가 뭐죠?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거의 안 쓰인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오시면 목적물의 범위에서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1층 건물에 갑의 소유인데 저당권이 1층에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중축이 됐단 말이죠. 이랬을 때 저당권 효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결국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2층까지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잖아요? 부합되지 않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허가인지 미등기인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게 되고 그 이유는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죠?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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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종물 문제는 아니고요.
부합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지금 2, 3, 4, 5층이 등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같이 되어 있어요. 한 물건 됐으면 그거는 뭐죠? 그냥 한 개 물건인 거죠. 한 개 물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도 4층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개의 건물이 별개는 뭐죠?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각각의 건물이 뭐죠? 별개의 부동산인 거죠. 예, 그죠? 그럼 별개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전체로 등기되어 있으면 이게 뭐죠? 한 개의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전체로 등기할 것이니까 따로따로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된 게 아니니까 뭐죠? 따로따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고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부합됐으면 뭐죠? 전체에 대해 등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질문이 이미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다는 말은 뭐 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부합되지 않았다는 걸 이미 그 다음 단계 문제인 거죠. 그죠? 종물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당 토지상의 건물에서 1번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2번 일괄 경매권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라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상대위가 나오는데 이 물상대위는 뭐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온 거죠. 일단 물상대위는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이요 예를 들어서 멸실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이 되면 이 저당권은 뭐 할 일이 생기냐면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해서 뭐 보험금을 받는다거나 또는 제3자가 불질러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해 가지고 수용 보상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가치 변형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요 보험금 등에 대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까지 뭘 했냐면 압류를 했다면 이때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교재 의 한번 읽어볼까요? 물상대위.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한 가치 변형물 뭐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죠?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까지 개념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러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은 물상대위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이 돼가지고 건물이 없어지게 된다면 유치권은 실질적으로 뭐 하게 돼요?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지만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을 뭐 할 위험이 없죠?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팔리면 누가 큰일 난 거예요? 산 사람이 큰일 난 거지. 저당권자가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지급 전에 뭐죠? 압류가 된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인정된다. X. 꼭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된다. 그럼 뭐죠? X. 그 다음에 유치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럼 뭐가 돼요?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은 제가 전세권 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던 경매로서 끝나는 거니까 여기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4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의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꼭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가죠. 나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어떻게 해요? 동일했었는데 우측에 다와 라에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같아야 되고 물론 건물이 있다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내용은 일반 지상권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3번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시험이 나올까 말까 고민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죠? 나오고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갑의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데 토지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토지만 경매를 해서 병이 경락을 받고 건물이 여전히 갑의 소유인 경우에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뭐 당하게 되냐면 철거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건물이 있었어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순서. 이해되시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신축됐다고요. 다시 그래 처음부터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건물은 뭐죠? 철거돼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때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도 대금이 나올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대금이 나올 텐데 유의하실 것은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저당권이죠? 토지 저당권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하더라도 뭐에 대해서만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을이 선택해서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요. 건물만 경매할 수 있고 지 마음입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이 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당해야 되는 것이 FM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건물이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일괄 경매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 중간에 4번에서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오죠. 일단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채무를 변제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다면 제3취득자라도 변제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담보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저당권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된다. 그다음 4번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제3취득자 경락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4번 저당권 침해와 구제에서 2번 구제 방법에서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구권이 인정되지만 반환 충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2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가해가지고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채무자의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손상감소 멸실이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면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 나온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처분할 수 없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좀 어렵게 나왔죠, 작년에. 갑은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X토지의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리 X 토지의 건물을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지상권은 무효이다. X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 관행적으로 꼭 그러는데 이렇게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되면 대출해 주게 되면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은행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죠? 이런 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대지에다가 대출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면 무조건 지상권도 함께 설정을 해요. 우리나라 관행이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건물 못 짓게 하려고요. 그런 걸 특별히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대지에다가 빈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무엇도 함께 설정해요? 지상권도 설정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 이건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하고요. 근데 한 가지 추가한다면 변제하게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만약에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러면 저당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요 지상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유효합니다. 2번 X 토지 2번 저당권자인 A가 갑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A는 을의 저당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X가 됩니다. 큰 의미는 없고 3번 을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갑이 유효한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가분성이라고 그럽니다. 불가분성.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저당권이 반으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주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원을 변제했더라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이 계속 어떻게 해요? 미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을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갑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1억 중에 5천만 원이 무효라 하더라도 지금 5천만 원 때문에 저당권은 여전히 그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4번 저당권 설정 후에 X 토지 임차한 B가 그 지상의 Y 건물을 신축하고 갑이를 이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하고 있다면요?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뭐죠? 가능합니다.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B가 그 지상의 Y의 건물을 신축하고 갑이 이를 매수했다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 맞는 점이 되는 거죠. 5번 을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 손해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지연 손해금, 지연 배상금은 몇 년분에 한해서만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특수저당권에서 근저당권이 나옵니다. 일단 근저당의 의의는 읽어볼게요. 근저당은 당좌 대월 계약, 어음 할인 계약 등과 같은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즉 채권 재고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뭐죠? 근저당권인데요. 2번 근저당권의 특징을 해가지고 불특정한 채권이다. 밑에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K라는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아서 수강생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일단 받고 수강생들한테 판매를 하고 나중에 뭐죠? 결제 주게 되거든요. 근데 외상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외상거래. 이게 가장 대표적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K 입장에서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래는 시작 안 했잖아요. 그죠? 아직 뭐가 없어요? 채권이 없죠. 미래의 채권이죠. 그 다음에 갑이 얼마나 외상할지는 알 수가 없죠. 장사가 잘 되면 수천만 원 될 수도 있고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얼마를 빌려준다는 개념은 없고요.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뭘 정하게 되냐면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요. 이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우리가 뭐죠? 근저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소의 A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을 5천만 원이라고 설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거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달은 뭐 3천만 원이었다가 두 번째 달은 뭐 4천만 원이 되고 갑이 중간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채권액이 뭐가 됐어요? 빵원이 됐어요. 그래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갑과 K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뭐가요? 부종성이 배제 내지 뭐가 돼 있어요? 완화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속 거래하다가 만약에 채권액이 8천만 원이 된 상태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어요. 뭐 학원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매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태라면 K는 실제 받을 돈이 뭐죠? 8천만 원이지만 얼마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5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죠? 근저당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정은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성립하게 되고요. 우측에 이거 보시면 근저당권의 이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근저당권 효력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1.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산입이 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이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자가 받아갈 돈이 아니라 뭐죠? 법원이 받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고요. 3번 후순위자와 제3자 사이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채권 최고액은 5천만 원이고 실제 갚아야 될 돈은 뭐죠? 8천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려면 채무자는 8천만 원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제3취득자나 또는 물상보증인은 돈을 다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되는 범위 5천만 원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되고요.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어느 범위 내에 있어요? 채권, 최고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당사자 사이까지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해가지고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인데 기본적으로 거래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경매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4죠. 밑에서부터 9번째 줄 보시면 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밑에 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액은 경락대금 완납시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시기,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소멸 나와 있고 마지막에 포괄근저당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무조건 일반 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하거든요. 이렇게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정하는 저당권을 우리가 포괄근저당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가장 흔한 담보가 뭐죠? 포괄근저당이 되고 물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뭐죠? 채권법으로 가는데 다시 말씀 채권법으로 갈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